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Active Learning by Acquiring Contrastive Example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 간단히 일단 말을 해보자면 Active Learning은 주로 Uncertainty 또는 이제 Diversity 샘플링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Uncertainty 기반의 Active Learning 방법으로서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이 있는 Contrastive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 Contrastive Active Learning이라 줄여서 CAL이라고 부를 건데 이 CAL은 이 네 가지 NLU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인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아웃도메인에서도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양한 이제 액티브 러닝 방법들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왜 이 방법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지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액티브 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델링이 아니라 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이제 레이블링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 큽니다. 데이터 수는 계속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unlabeled 데이터 풀에서 모델 입장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에 가장 필요한 일부의 데이터만 셀렉션 해가지고 그것들을 레이블링해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켜서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액티브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이 그림을 보고 사이클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 unlabeled 풀에서 특정 기준을 통해서 일부만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을 레이블링해서 다시 기존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합쳐서 새롭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얘로 다시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아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했는데 언설턴티 기반과 다이버시티 기반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설턴티 베이스드 액티브 러닝은 모델의 컨피던스가 낮은 샘플들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의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샘플을 레이블링해서 학습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이 결정하기 어려운 샘플은 정보량이 더 많은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시를 보면 뭐 이런 고양이 사진과 제규어 사진으로 얘네 둘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unlabeled 풀에 대한 데이터들의 이제 그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가 각각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학습 데이터에 추가해야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지를 정하는 이 상황에 놓였다고 해보면 이 uncertainty 기반에서는 뭐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드러놨는데 맥스 컨피던스 기준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데이터의 그 가장 큰 probability를 기준으로 작은 샘플을 고르는 겁니다. 얘에선 0.6이 제일 크고 얘에선 0.7, 얘에선 0.8인데 여기서 가장 작은 샘플은 얘가 되겠죠. 이렇게 고르는 게 맥스 컨피던스 기준이고 마진 기준은 제일 큰 probability에서 제일 작은 걸 뺀 그 마진 기준으로 고르는 것. 엔트로피는 이 probability로 엔트로피를 구해서 가장 큰 거 순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uncertainty based active learning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겠고요. diversity based active learning은 최대한 다양한 샘플을 레이블링해서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방식인데 간단한 예시로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unlabeled 풀의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해서 각 클러스터별로 샘플을 몇 개씩 취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세 클러스터가 나왔다고 하면은 각각의 클러스에서 일정
개수의 샘플을 취해서 레이블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러스터링 됐다는 것의 의미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건데 얘네에서 각각 뽑게 되니까 더 다양한 샘플을 레이블링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컨트라스티브 액티브 러닝 이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이라는 것을 동일한 클래스는 가깝게 다른 클래스는 더 멀리 떨어뜨리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xi, xj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 어떤 인코더에 의해서 나온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아웃풋에 대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의 KL 다이버전스는 큰 애들을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얘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4개의 데이터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 이제 각각에 대한 아웃풋 이제 probability가 뭐 0.8, 0.2, 0.7, 0.3, 0.6, 0.4라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샘플 중에서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은 이 x1과 x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x4가 얘의 probability가 0.4, 0.6이면 x1과 x4가 가장 컨트라스티브한 페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를 다시 말해보자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는 비슷하지만 모델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은 다른 샘플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놓인 어려운 샘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의 루프를 보시면 일단 이 unlabeled 데이터가 이제 d풀이라고 써 있는데 이 d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돕니다. 하나하나씩 돌면서 어떻게 하냐?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해당 unlabeled 데이터 포인트와 가까이 있는 레이블드 데이터 K개를 뽑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K개는 레이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풋에 대한 레이블이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K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K개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이 unlabeled 데이터 한 개에 대한 모델 아웃풋 probability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 unlabeled 데이터 포인트와 이 K개 각각 하나하나씩에 대한 KL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평균을 낸 게 이제 이 해당 unlabeled 데이터의 스코어가 됩니다. 이 과정을 모든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해 준 다음에 이 스코어가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B개만큼 뽑아서 이제 배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배치를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다시 넣어주고 학습하는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보시면은 일단은 벌트 베이스 모델을 활용을 했고 이니셜 풀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1%, 그 다음에 한 번 이걸 거칠 때마다 2%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2% 이 B개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2%가 되는 것이고 총 버젯은 15%입니다. 그래서 뭐 센티멘트 아날라이시스, 토픽 클래시피케이션, 뭐 NLI 등 4가지 태스크에 대한 여러 데이터셋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센티멘트 아날라이시스는 그 감성 분류라고 해가지고 뭐 긍정 부정 영화를 봤으면 긍정 부정에 대한 태스크고 토픽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토픽 분류하는 태스크겠고 이 Q&Li는 뭐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이게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고 얘는 2가지 질문 문장이 있을 때 2 질문이 의미하는 게 똑같은 건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테스트입니다.
베이스라인, 그래서 비교한 베이스라인으로는 이 엔트로피 기반의 이제 액티브 러닝 방식, 제일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다음 벌트 KM이라는 것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파인 튜닝된 벌트에서 나온 아웃풋 임베딩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배지라는 방식도 있는데, 얘는 언레이블드 풀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모델 아웃풋을 레이블로 삼아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 GX를 구해서 얘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웃을 선택하는 방식이고, ALPS라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unlabeled 풀에 존재하는 각 센텐스에 대해서 MLM 로스를 구한 다음에 엘트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쳐서 나온 벡터들을 기준으로 K-민스 클러스터링 하여서 네이버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ALPS에 대한 이 과정을 거친 벡터를 구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랜덤하게 2%씩 뽑아서 레이블링하는 방식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단 칼이 이 진한 파랑인데, 칼이 거의 대부분 탑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엔트로피, 하늘색인데 엔트로피가 다이버시티 베이스 기반이나 하이브리드 방법들보다 성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벌트 KM이 다이버시티 베이스드 방법인데, 얘는 항상 이 언설튼티 기반의 칼이나 엔트로피보다 성능이 낮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설튼티가 데이터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배지나 ALPS 역시 다 성능이 낮았습니다. 여기선 이제 인도메인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요. 아웃도메인에 대한 실험 결과, 이 밑에 건 아웃도메인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여기 첫 번째 컬럼에서 보면은 칼이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서 꽤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을 뽑는 전략이 이 일반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컬럼에서는 엔트로피가 제일 높긴 하지만 여기 오차 범위를 보면은 다른 방법들 역시 비슷비슷하게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컬럼에서도 역시 칼이 제일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래서 OOD 세팅에서도 이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을 뽑는 방식의 칼이 이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사실 분석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뮬레이션 스터디인데, 일단 이 에이지 뉴스 데이터셋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시전 바운더리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 칼이 정말로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놓인 데이터를 뽑는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그 KL 다이버전스 평균 낸 스코어를 큰 것부터 솔팅해서 큰 데이터들부터 뽑았는데, 한번 반대로 작은 것부터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가 이 주황색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15%만 뽑아도 1%로 학습했을 때랑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이것은 이 칼 방식이 정보량이 많은 데이터를 잘 뽑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네이버후드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얘는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실험입니다. 왜냐면 아까 그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언레이블드 풀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돌면서 이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언레이블드 풀에 있는 데이터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레이블드 풀 데이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나씩 돌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여기 칼 펄 레이블드 이그젠플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칼보다 성능이 약간 낮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링 펑션입니다. 기존 칼은 KL 다이버전스 그거를 이제 평균 내서 스코어로 사용을 했는데 뭐 맥스 아니면 메디안 아니면 KL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크로스 엔트로피를 스코어로 이렇게 사용을 각각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역시 기존 그 평균 내는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피처 스페이스 관련 스터디도 있었는데 얘는 뭐냐면 원래 칼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CLS 토큰에 대한 그 아웃풋 인베딩을 가지고 이웃을 K개 그 주변 이웃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들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구해서 KL 다이버전스를 구한 건데 이 CLS 토큰에 대한 걸로 하지 않고 벌트의 인베딩 레이어에서 나온 벡터들의 모든 토큰의 벡터들의 평균 아니면 똑같이 아웃풋 인베딩이긴 하나 CLS 토큰에 대한 인베딩이 아니라 모든 토큰의 벡터들의 평균을 사용해서 이 그 K개의 이웃을 뽑아봤다고 합니다. 또한 파인 튜닝 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프리트레인드 벌트의 CLS 토큰의 이제 아웃풋 인베딩 가지고 뽑은 거 아니면 그냥 로우 텍스트를 그대로 TF-IDF만 활용해서 만든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 네이버스를 뽑아봤다고 했는데 모두 기존의 방식보다 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그냥 로우 텍스트를 이용한 방식이나 뭐 파인 튜닝 하지 않은 그냥 이런 프리트레인드 벌트의 토큰, CLS 토큰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 그냥 인베딩 레이어에서 나온 벡터들을 평균 내서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의 샘플을 뽑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분석한 것들이 있는데요.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여러 방법론들을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럼 그 4가지 지표가 뭔지 먼저 하나하나 보자면 첫 번째는 Diversity in Input Space라는 지표입니다. 얘는 인풋 스페이스 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샘플들이 뽑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인데 이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노테이션이 뭐냐면 일단 이 Q는 액티브 러닝 과정에서 뽑힌 언레이블드 샘플이 되어 있고 이 Q 프라임은 전체 언레이블드 풀에서 뽑히지 않은 나머지 그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VQ는 뽑힌 데이터들에 속하는 그 토큰 셋을 의미를 하고 얘는 뽑히지 않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의 토큰 셋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뽑힌 것들과 뽑히지 않은 것들의 그 토큰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클수록 다양한 샘플이 뽑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Diversity in Feature Space에 관해서도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얘는 말 그대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뽑혔는지 측정을 하는 지표입니다. 얘는 그래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뽑히지 않은 데이터와 뽑힌 데이터들의 최소 거리를 다 더해서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일단 이 지표는 클수록 다양한 샘플이 뽑혔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이라 했을 때 뭐 개 관련, 고양이 관련 센텐스, 오리 관련 센텐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오리 관련 센텐스들만 뽑혔다고 하면은 이 샘플에서 뽑히지 않은 데이터들과 가장 가까운 최소 거리는 이 정도가 될 거고
얘에서도 뭐 한 이 정도, 얘에서도 이 정도. 이 거리들을 다 더해서 역수를 취하면 이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양하게 뽑혔을 때를 보면은 이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이 정도로 엄청 짧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여기서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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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기 때문에 다양하게 뽑혔을 때가 거리가 짧고 그래서 그 거리들의 합을 역수로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뽑혔을 때가 이 다이브 F라는 지표는 크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은 이제 uncertainty 지표인데 얘는 뭐 랜덤, 뭐 벌트케임, 엔트로피, 뭐 배지, 칼 이런 방식으로 총 15%의 데이터 배치 Q를 뽑고 그 다음에 모든 학습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하나로 각각 방식으로 뽑은 Q에 대한 엔트로피 평균을 구한 지표인데요. 그래서 즉 뽑힌 데이터들의 언설튼티를 보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클수록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샘플이 뽑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레젠테티브니스인데 얘는 선택되는 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를 잘 대표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액티브 러닝 방법이 아웃라이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덴시티를 구해서 이제 다 더하게 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덴시티라는 것을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그러니까 이제 각 뽑힌 애들과 그 주변 그러니까 얼레이블드 데이터 포인트와 그 주변 이웃들의 거리를 다 더해서 역수를 취합니다. 그 말은 즉 만약에 네이버이 가까이 이렇게 있다면 이 거리를 다 더해서 역수를 취하면 큰 값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멀리 이웃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거리들 합의 역수는 작은 값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클수록 이렇게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식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지표들을 다 구해본 결과인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인풋 스페이스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뽑히는 게 여기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다양한 데이터가 뽑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이브 i라는 지표는 에서는 뭐 ALPS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칼, 엔트로피, 뭐 칼, 랜덤, 엔트로피, 볼트 KM, 배지 순으로 이렇게 큰데 다이브 F 지표를 보면 이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얘가 제일 크다 해서 얘가 제일 큰 게 아니라 낮았던 애가 여기서 크고 이런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인풋 스페이스 상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뽑는다고 해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뽑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 그다음 uncertainty based active learning은 유사한 이그젬플을 뽑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얘는 이 다이브 F에서 보면은 엔트로피, uncertainty 기반의 방법의 엔트로피와 칼이 이 지표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버시티 기반의 방법보다 uncertainty 기반의 방법이 우세해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데 얘는 이 결과와 위에서 보였던 이 실제 정확도를 같이 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uncertainty와 이 representativeness를 보시면은 엔트로피와 칼이 다른 기반의 방법들보다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uncertainty가 크다는 것은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샘플들을 잘 뽑았다는 의미인데 거의 다른 방법들의 2배일 만큼 이 칼이나 엔트로피가
이 uncertainty 지표가 높았고 representativeness 역시 얘가 클수록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인데 다른 uncertainty 기반 이외의 방법들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세해 보인다고 말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칼이 엔트로피보다 그 위에 그래프에서 살짝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엔트로피로만 샘플링을 할 경우에는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좀 먼 아웃라이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칼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살짝 더 성능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지표를 보면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은 다른 그런 컨트라스티브 이그젬플을 뽑는 칼을 제안했고요.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의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같은 언설턴티 기반의 방식인 엔트로피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뭐 다른 다이버시티나 하이브리드 방식의 액티브 러닝 방법보다도 대부분 더 높은 탑 성능을 달성했고 이런 여러 분석을 통해서 언설턴티 기반의 방식이지만 이 표에서 보면은 이제 인풋 스페이스에서 다이버시티도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준수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다이버시티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을 보였고 그렇게 이제 다이버시티 기반의 방식보다 언설턴티 기반의 방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큰 마진으로 앞서는 1등 방법은 아니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논문을 마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